국가와 주권. 이 지구상에는 몇 개의 나라가 존재할까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일 것 같지만 정확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셌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제연합, 즉 유엔에 가입된 국가 수는 193개입니다. 그런데 또 바티칸 교황청, 팔레스타인 등은 가입하지 않고 있는 비회원 국가입니다. 그럼 보통 세계 지도에 표시된 국가일까요? 세계 지도에는 237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은 224개국이고 또 미국에서는 195개국을 전 세계 국가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점점 더 헷갈려지시죠? 왜냐하면 코소보, 대만, 북한 이런 국가들이 항상 좀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유엔 회원국 193개, 그리고 세계은행 통계는 229개, 그리고 세계 지도에는 237개,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는 242개가 국가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국가를 나누는 범위인 영토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국가의 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토 분쟁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토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 국가의 범위, 즉 영토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통해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북반구 동쪽 중위도 지역에 있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로는 동경 124도 11분에서 동경 131도 52분까지, 그리고 남북으로는 북위 33도 7분, 그다음에 43도 1분까지 수직적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도 잠시 어설프게 그려보자면 총 면적, 우리나라 총 면적이 22만 3,273km 제곱이라고 하고요. 동서 요 폭을 보시면 300km의 반도, 그리고 여기 주위에 있는 섬이 3,2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바다로 이어진 해안선 길이가 도서, 섬 포함해서 16,000km 제곱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그 태평양 북서쪽 돌출되어서 대륙과 열도 사이에 있는 반도적 위치, 우리나라 반도 국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서쪽 중국 산동 반도에서는 약 2,000km 떨어져 있고, 동쪽으로는 아시다시피 일본과 굉장히 가깝죠. 150km밖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도 그리면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북한과 여기 휴전선이 길이가 248km라고 해요. 그리고 북한은 우리 남한과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여기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다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토에 대한 개념을 한번 그림으로 좀 갖고 와봤는데, 영토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토가 땅을 의미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아시다시피 영토의 개념에는 바다, 하늘까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그럼 어디까지냐? 바로 이 땅으로부터 12해리, 바다 거리 재는 단위죠. 그래서 킬로미터로 말하면 22km까지가 영해, 우리나라 바다라고 하고, 그러면 하늘은 어디까지냐? 바로 영해로부터 수직적 위치,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하늘, 영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개념이에요. 즉 우리나라 바다는 영도로부터 떨어진 12해리까지인데,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선해서 그 바다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물리적 범위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독도,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 배타적 경제 수역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독도라는 점, 이 점으로부터 또 우리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새로 설정할 수 있는데 바로 일본과 겹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니까 사실 독도라는 땅 자체는 그렇게 쓸모있는 땅은 아니었는데 이 바다의 범위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대립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근데
바다가 왜 중요해졌냐? 옛날에 바다에 물고기밖에 사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석유도 묻혀 있을 수 있고 천연자원, 아직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게 이제 새롭게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져서 이 독도, 이 땅을 확보함으로써 바다의 자원에 대한 소유권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렬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일본, 독도 이런 문제를 보듯이 사실 영토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성격,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살펴볼 것은 영토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우리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아시죠? 세계 문명의 발상지 4대 문명을 꿈꾸고 있는데 괜히 그곳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상에 5개 아주 크고 물이 좋은 하천, 그 다음에 그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충족평야가 4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첫 번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나온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번째, 이집트 문명은 바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문명. 세 번째, 인더스 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황허 강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문명. 이렇게 이 세계 4대 문명 발생지가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들 보시면 온화한 기후, 기름진 토지, 편리한 교통, 풍부한 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청동기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요. 문자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성립될 수 있었던 기본 조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런 문명이 가능했던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리엔트 하천. 그래서 고대 국가 이집트, 페르시아 아까 첫 번에 봤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지중해 시대 이때 그리스, 로마 전 세계 제패했다는 지중해 시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대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스페인의 신한후 개척을 시작으로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독일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었죠. 그 이후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미국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 시대. 그래서 각 지리적 이점에 따라서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역사 문명도 함께 흘러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지리, 인류 문명 역사 함께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구는 둥근데 왜 우리는 동쪽에 있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세계는 사실 좋던 싫던 우리 지금 유럽에서 이성이라는 개념이 발전하면서 계몽주의가 나타났고 그 계몽주의를 통해서 사회계약설 근대 국가까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세계의 중심 시각이 유럽 사람 중심으로밖에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세계 역사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시각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동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좋던 싫던 철저하게 서구 중심의 사고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역사, 세계사 기술하는 방법도 그렇고 이렇게 흘러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토 개념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2.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국가의 특성. 네, 모든 국가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국가 이익을 꾀하고 있죠. 또 이 국가 이익, 국익과 또 마찬가지로 국력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국력을 정의하는 데 있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국가의 지정학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그 국가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이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국가의 특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적 요소, 뭘 말하냐면요. 위치, 거리, 그 다음에 국경, 토지 어떤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 지리적 요소.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지형이나 기후나 그 다음에 주요 자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문화, 지리적 요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시장 규모나 인구, 그 다음에 언어, 종교, 그리고 그 다음에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게 문화, 지리적 요소라고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소는 이런 모든 것들, 더운 기후에 사는 사람들, 추운 기후에 사는 사람들 조금 약간 성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네 그 영토에 따른, 위치에 따른 그런 자연 환경들에 대한 요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심적 요소까지, 이게 지정학적 요인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인 중에서 지리적 위치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지리적 위치라는 것은 일단 영토가 바다에 접해 있느냐, 대륙에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적도 북쪽에 있느냐, 남쪽에 있느냐. 그 적도를 기준으로 더운 기후, 추운 기후 그렇게 구분이 되죠. 세 번째는 접근성 측면에서 중심부, 어느 나라나 가기 쉬운 나라에 있느냐, 아니면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참 가기 어려운 나라인가. 그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볼 거는 그래서 대륙국가냐 해안국가냐의 특징에 따라서 대륙국가의 경우는 육군을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국가 같은 경우는 해군을 아무래도 더 발전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적도를 기준으로 기후도 달라지겠지만 또 우리 또 중요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비행기잖아요. 이쪽 북쪽으로 갈수록 항공로 확보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교통수단이 쉬우면 무역이나 생산 물자 움직이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면 이제 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영국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쪽 오른쪽 왼쪽 보시기에는 끝에가 아닙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합쳐보면은 중간쯤에 있는 남북 쪽으로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괜히 강대국이 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중심부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북대서양 무역로에 접근하기가 쉬워서 그만큼 전쟁이나 평화시나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또 반대로 칠레, 이쪽 남쪽 끝에 있는 칠레나 뉴질랜드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처져 있는 위치 때문에 전 세계 핵심 지역과 떨어져 있어서 국가 영향력이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국가의 지리적 위치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토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도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뭐가 있냐면 칠레 다시 볼게요. 이쪽에 되게 길게 위치하고 있고 이쪽에 프랑스란 나라는 되게 오밀조밀 꽉 차게 모여있는 국가의 형태를, 영토의 모양을 갖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남북으로 아주 길게 위치하고 있죠. 근데 프랑스는 원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칠레보다 상대적으로, 칠레가 프랑스보다 상대적으로 방어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을 침공당하면 이쪽에서 도와주기까지는 너무 멀다는 거죠. 물론 지금같이 교통통신이 발달된 이전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기에 관한 내용을 볼 텐데 우리 중국 사이즈도 굉장히 면적 큰 나라로 알고 있죠. 중국처럼 큰 나라도 장점이 있고 이 사이즈 때문에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장점으로는 다른 나라가 침입해 왔을 때 크다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손해보는 지역이 적죠. 아무래도 조그맣게 침략이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단점으로는 제한된 전쟁, 전면전이 아닌 전쟁에서 여기가 침략받았을 때 위쪽에서 도와주기가 굉장히 멀다 보니까 물리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도 장점, 단점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기후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기후, 덥거나 춥거나 우리 인간들이 이 건강과 힘에 쓰는 데 있어서 이 온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 기후 때문에 의복, 먹는 거, 집 다 결정되죠. 요 집이 바로 에스키모들이 살았던 이글루,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나라 집에서는 쉽게 만들 수 있는 저런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만들고 시원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식주 같은 것이 기후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뭐 더운 나라에는 굉장히 약간 이렇게 낮잠 자는 시간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조금 추운 지역 아니면 온화한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움직임이 약간 둔하거나 뭐 좀 그런 성향이 있다고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운 지역의 경제 상황이랑 아니면 기온이 적당한 지역의 경제력이랑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또 차이가 있는지, 왜 차이가 있는지 기후라는 것도 그 국가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인구 볼게요. 인구가 많을수록 어때요?
아무래도 우수한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 국가의 생존에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구가 많다는 것은 국가가 그 인구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그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향후에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제1의 경제대국이라고 될 것이라고 하는데 또 안타깝지만 그 위치에 있어서 중국을 능가하기에는 인도의 위치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또 그 지리적 위치를 또 그만큼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인종, 언어, 종교 이런 것들도 그 국가, 영토와 같은 개념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그 30년 종교 전쟁이 괜히 시작돼서 영토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종교 때문에도 그 국가의 운명이 수없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거는 그래서 국가의 지정학적 성격을 많이 변화시키는 것도 인종, 언어, 종교가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천연 자원과 산업 능력인데 자원, 그 땅에 묻혀 있는 거죠. 이걸 뭐 어떻게 뺏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어도 그것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면 그것은 뭐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니까요. 국가의 경제력이 결국 자원과 산업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지정학적 요인이 그래서 자원에 대한 산업 능력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볼 거는 정치 사회적 조직이래요. 아무리 좋은 자원,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결정할지에 대한 것에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리적인 즉 얼마만큼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활용할 것에 대한지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조직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국가의 지정학적 요소를 잘 살려서 그 국가의 번영과 안녕을 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국가의 특성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또 약간 분쟁이 있대요. 영토 분쟁에 관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영토 분쟁. 세 번째 영토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생 원인부터 볼 건데요. 보시면 세계 국가들의 영토 자체가 사실상 여러 변경이 있었대요. 그 변경이 있었던 중에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사건이라고 보면 근현대에서 식민 지배 그리고 세계대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강대국들이 자기네 국가에서 머물지 못하고 그 힘을 바깥으로 펼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다 자기네들 식민지 하대에 두게 되죠. 그러면서 세계대전 있고 난 다음에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제 나라를 찾게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그 나라에 속한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종족적 경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전통적 경계 무시하고 선을 막 그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영토 분쟁의 원인이 됐고, 두 번째 볼 것은 이제 좀 현대에 있어서 들어오는 영토 분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공의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영토를 볼 때 영토가 땅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다까지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바다에서 12해리까지는 자국의 영토 범위 아닌데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 그래서 조금 자기네 우선권을 보장해 주긴 했지만 여러 가지 좀 우리나라 독도같이 여전히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타적 경제 수역 말고도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공해라고 해서 누구나 그 바다에서 자원, 물고기 채취할 수도 이렇게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 바다를 인정해 줬는데 그런 공해 자유 원칙, 배타적 경제 수역 이런 것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유엔에서 하나의 협약을 만들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 아까 우리 바다가 왜 중요한지, 왜 중요해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지 잠깐 언급드렸었죠. 이렇게 조약을 만들어서 바다에 가서 좀 질서를 지키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한계는 그 당시 알고 있었던 섬, 그 다음에 무인도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인공섬도 만들고 그리고 바다가 들고 나는 그런 빠짐에 따라서 암초 같은 것이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
이렇게 뭔가 그 국가의 경계가 될 만한 것들이 조금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여기까지가 내 바다야, 아니야 여기까지가 내 바다, 서로 이렇게 분쟁이 계속된 거예요. 바다가 점점 쓸모 있어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바다에 관한 다툼이 또 영토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진행 중인 영토 분쟁은 60에서 70개 정도로 합니다. 생각보다 꽤 많죠. 우리 국가라는 것이 성립돼서 지금의 우리나라 국가를 알고 있는 게 한 100여 년이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그 국가의 경계에 대해서, 물론 옛날처럼 전쟁이 막 일어나서 영토를 서로 뺏기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가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첫 번째 볼 거는 중국하고 인도의 국경 분쟁인데, 이게 지금 아까 사이친 아르다찰 푸데시주, 이거는 인도 이름으로 했을 때 그렇고요. 중국명으로 하면 여기가 신장지구, 우리 신장지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 같은데 중국 가서 신장지구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중국명으로는 다왕이라는 지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에서 식민지에서 벗어날 때 이 아카사이친까지는 원래 영국 식민지에서 인도 땅으로 영국에서 선을 그어놨어요. 독립을 하면서 중국이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잖아, 식민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돌려줘 했는데 인도가 아니 우리 식민지 할 때 우리 땅이었으니까 계속 우리 땅이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현재 아카사이친 요거는 중국이 어떻게든 간에 인도와 전쟁을 통해서 뺏어갔고 중국에서 그래서 점유하고 있고요. 여기 아르다찰 푸데시주 여기는 인도에서 여전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점령하고 있는데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 그 카슈미르라는 지역을 두고 서로 싸우는 얘기라고 할게요. 그럼 인도가 독립을 할 때 인도에는 힌두교들이 많았고, 원래 파키스탄까지가 다 인도였는데 파키스탄에는 회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면서 갈라져서 독립을 한 거예요. 분리 독립을 한 건데, 근데 카슈미르 지역에 사실상 회교도들이 더 많았는데 인도 쪽으로 편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 지역에서 파키스탄이 저 지역 우리나라 땅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인도에서 가져갔냐 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로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분쟁, 그리고 아직까지도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멀리 떨어진 나라인데 여기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고요. 여기 섬이 200여 개가 몰려있는 포클랜드 지방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포클랜드 분쟁, 사실상 저거는 영국명으로 할 때 포클랜드 분쟁이라고 하고요.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근데 스페인 시대 때 여기까지가 아르헨티나로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당연히 저기는 내 땅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영국에서 1833년에 여기 근처가 이제 밑에 가면 남극이 있거든요. 그 남극 기지, 그 다음에 뭐 바다 자원 이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섬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살던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막 다 쫓겨냅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아르헨티나는 내 땅이다. 아니다, 영국은 내가 점령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땅이다. 이렇게 해서 대립을 한 100여 년간 합니다. 결국에 1982년에 아르헨티나의 장군이 쳐들어갑니다. 영국 군들이 머물고 있는 이 포클랜드 제도에 쳐들어가 버립니다. 전쟁을 일으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영국이 무적 함대를 끌고 가서 계속 싸우다 결국은 영국이 승리를 해서 현재 영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훨씬 가깝잖아요. 사실 영국하고 아르헨티나 거리가 얼마예요. 그런데도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로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으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난사군도 분쟁인데 그림 좀 보이세요? 복잡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이 보시면 여기 주위에 크게 한 6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다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베트남, 중국,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뭐 브루나이, 필리핀, 이게 다 조금씩, 이게 선이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서로 자기네들이 여러 개의 섬들 중에서 자기들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섬을 기점으로 거기까지가 내 바다 영역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주황색 선, 핑크색 선, 뭐 초록색 선, 노란색 선 엄청 복잡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그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서 그래요?
바다, 그 바다에 있는 자원, 그것을 서로 배타적으로 갖기 위해서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굉장히 복잡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볼 거는 조어도, 다른 말로 센카쿠 분쟁이라고, 요거 좀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요것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섬에 관한 얘기인데, 요것도 해양 분쟁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요 섬을 기점으로 여기까지가 내 바다다. 아니다. 일본이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까지가 내 바다. 요 이지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약자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여기도 뭐 석유가 있다, 뭐 천연 가스가 있다, 이런 게 지금 알려지면서 서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 땅이라고 서로 우기니까 개발도 약간 어렵고 계속 분쟁이 계속되고 실제로 막 전쟁이 일어날 뻔한 피 튀기는 적도 막 몇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게 큰 뭐 유혈 분쟁까지는 안 이루어졌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것 때문에도 중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대립하는 이유는 보면 현재 일단 일본이 머물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중국,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까지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 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쿠릴 열도라는 건데 먼저 여기 지도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일본이 있고 여기 홋카이도 옆에 요 여러 섬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큰 지도 보시면 이렇게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렇게 부르고 일본은 이렇게 부른대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이겼던 나라인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이 여전히 내 땅이다 돌려달라. 그때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일본 사람들 다 쫓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위치적으로도 보시면 일본 사람들이 가서 살 확률이 훨씬 더 자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이나 뭐라 그럴까요? 달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요구도 굉장히 강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영토 분쟁이 딱히 누구 땅인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약간 지리적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 있어서 결론 내기 쉽지 않아요. 물론 당사국들은 당장 빨리 결정을 내서 저것을 내 땅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 독도 분쟁에서도 보셨다시피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끝이 나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물론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이런 영토 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 왜냐하면 국제법상 이것을 갈라줄 사람이 누구 땅인지 결정해줄 기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영토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토 분쟁에 관한 여러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토에 관한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혜혁 교수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한반도는 18세기 은자의 왕국이라고 불렸듯이 수세기 동안 정복, 점령, 약탈을 거치면서 스스로 고립을 택한 데서 나온 명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륙과 대행의 길목에 있는 우리 한반도, 그래서 어쩌면 동양 문화, 서양 문화 모두 다 접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좀 잘 살리는 이점으로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소위 반도의 숙명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도는 외부 세력의 침탈에 노출이 되기 쉽기 때문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빈번한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러한 반도의 숙명론은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맞지 않는 걸로 검증이 되기도 했고, 또 이러한 논리는 그 폐쇄적이고 굉장히 수동적인 국토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으로 본다면 한반도는 대륙의 동양 문화와 그리고 대양의 서양 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서양의 문화를 융합시켜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문화적이나 종교적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에서 기독교하고 유교, 불교 이 세 가지 종교가 공존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진원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반도는 이러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한반도를 개방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대륙과 해양으로 모두 뻗어나갈 수 있는 세력 평창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조상들은 대륙으로의 진출은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해양으로의 진출은 많은 시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모두 견인할 수 있는 개방성과 그리고 포용성을 21세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그런 이상적인 목표로서 설정을 하고 대륙뿐만 아니라 해양에도 보다 관심을 쏟는 그런 국가 경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가와 주권 오늘 이 시간 땅, 영토에 대한 주제로 한번 함께 해봤습니다. 새삼 한반도라는 그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토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